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 속 교토의 주요 촬영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교토행 기차 아니고요. 창밖으로 카모강이 보이는 걸 보니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촬영지 답사와 함께 원작책의 간단한 소개와 리뷰, 영화와의 차이점, 그리고 스포일러를 최대한 조심하는 선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의 두 주인공 모리사키 마리와 마리루가 교토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카페로 가볼게요. 교토역에서 도보로 15분 남짓 걸리는 곳에 위치한 머머커피 교토입니다. 일본어 발음으로는 이게 마마코히라서 중의적인 느낌도 있고 어감이 참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다카세강의 아름다운 운치를 즐기며 걷다 보면 금방 도착하게 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바로 그 앵글입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이렇게 굿모닝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모강과 다카세강 주변으로 꽤 많은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아와서 이 시간대에는 이 카페가 가장 붐비는 느낌이었어요. 내부에는 이렇게 감독님 사인과 원작 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는데요. 철학자 미야노 마키코와 의료인류학자 이소노 마오가 공저한 책입니다. 다발성 전이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미야노 마키코가 죽음 직전까지 그녀의 의료인류학자 친구 이소노 마오와 함께 주고받은 서신들을 엮어냈습니다. 우연히 얻게 된 질병으로 인해 필연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철학자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직업인 의료인류학자, 두 인물들이 마지막까지 주고받았던 활자 대화를 통해서 그녀들이 삶을 천착하는 태도를 엿보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앞으로 주어진 인생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었어요. 흔히 시한부 선고를 소재로 한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감정 코드와는 다르게 담담한 듯 하면서도 배려 넘치게 서로의 내면 세계가 깊게 맞닿아 있는 듯 주고받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인상 깊었는데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질병의 원인을 환자의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서만 찾아 책임을 전가하는 관점을 배제하고 확률과 우연에 방점을 찍은 부분이라든지 서신을 주고받는 와중에 실제로 심각하게 병세가 악화되어가는 미야노 마키코 씨에게 이소노 마오 씨가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두 사람만의 독특하고도 끈끈한 유대와 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와닿았습니다. 영화 제작 소식을 듣고 책을 먼저 찾아봤던 저로서는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영화로 풀어낼 수 있을까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들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을 모티브로 한 전작 드라이브 마이 카를 떠올려보면 사실 기대감 쪽이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영화 얘기를 하면서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원작에 대한 존중이 묻어나오면서도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영화 감독의 입체적인 감각이 더해져 정말 좋았습니다. 책 안에서 점과 선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인생에서 우연히도 다발성 전이암이라는 점이 찍힌 미야노 마키코의 삶에서는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선택으로 하나하나 꾹꾹 눌러 찍어간 점들이 이소노 마오와의 깊은 유대로 이어지며 또 다른 선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활자화되어 책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점을 남기고 무수한 선이 이어진 가지들을 뻗어나갔다면 이번 영화화를 통해서는 미야노 마키코, 이소노 마오, 그리고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입체적인 도형 안으로 관객들을 초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와 이소노 마오의 원작 존중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입체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곳에서 촬영한 교토의 카페씬 역시 일종의 원작 존중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책 속에서 마키코 씨의 추천을 받아 마오 씨가 들렀던 카페는 여기가 아니라 카모강변에 위치한 이피시였습니다. 아쉽게도 2019년 10월에 문을 닫아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똑같은 위치의 상크누프라는 새로운 카페가 2022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어떤 촬영 연출상의 문제였는지 허가 관련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치를 옮겨서라도 이 카페씬을 넣은 건 분명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피씨는 사라졌지만 같은 장소에 있는 상크누프로 가보겠습니다.
5분 정도 다카세 강을 따라 걷다가 다리 하나만 건너면 금방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예요. 책에 실린 스냅샷의 구도를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이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도 바깥으로 펼쳐지는 카모강변의 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상크누프는 이피시와 위치적 특성 말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 근처에 이피시의 마지막 점장이었던 하라 코코로씨가 차린 하라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설명란에 위치를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토를 뒤로 하고 영화 속 두 주인공 모리사키 마리와 마리 루가 깊은 경험을 나누는 장소 교탄바의 와치로 떠나보겠습니다. 교토역에서부터 운전해서 가면 고속도로를 타고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들에는 대중교통이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그 장면들이 무척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유명한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의 장면들도 그렇고 전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두 직원의 차량한 대화는 정말 재밌었죠. 그런데 영화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에서는 전작들처럼 차량 안에서의 대화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걸으며 대화하거나 인물관계를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 예전 작품 친밀함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원작 책에 미야노 씨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대중교통을 탈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점이 마음에 남아 이건 걷는 것에 대한 영화가 되겠다. 이번만큼은 이동수단 안에서 대화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원작을 읽고 감동적이라는 단어가 저렴하게 느껴질 만큼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마구치 감독인데요. 그만큼 영화 과정에서 섬세한 기획 단계가 있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년 이상 프리프로덕션이 길어지기도 했고요. 시네 프랑스로부터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나서야 두 주인공을 일본인과 프랑스인으로 바꾸어 거리감을 만들고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휴머니티드가 떠올라서 제작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영화화하면서 달라지거나 추가된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휴머니티드인데요. 휴먼과 애티튜드의 합성어로서 알츠하이머,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보기, 말하기, 만지기, 서기의 4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의료 및 요양 현장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을 대상이 아니라 감정과 이지를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파리의 요양시설 디렉터인 마리 루가 현장 실무수간호사와 대립하게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요소가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 있어 하나의 거대한 은유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SNS와 비대면 소통 방식이 점점 비대해짐에 따라 타인을 빠르게 판단하고 쉽사리 단정한 후에 너무나 간편하게 비난해버리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요즘인데요. 물론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쉬운 길로 빠지지 말자고 최대한 경계하고는 있지만 그게 좀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휴머니티드가 저의 그런 사사로운 감정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어루만져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최근에 본 한 드라마의 장면도 떠올랐어요. 다들 왜 그렇게 황동만 감독님을 힘들어해요? 한마디로 무능해. 그냥 무능한 건 괜찮아. 근데 무능하지 않은 척 시끄럽게 떠드는 인간은 끔찍해. 무능이 뭔데요? 요리 잘해. 근데 요리 못해. 교사래. 근데 못 가르쳐. 더 해야 돼? 인간이래. 근데 인간적이지 않아. 이게 최고 무능 아닌가? 인간적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에서 추가된 요소들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건 연극가 고로, 토모키라는 인물입니다. 연극이라는 소재를 영화 안에서 자주 그리고 잘 활용하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인데요. 이번에는 미야노 마키코 씨가 대학 시절 정력적으로 연극 연출 활동을 했었다는 것에 기인해 영화 안으로 다시 한번 연극을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감독님은 드라이브 마이 카와 같은 반복은 피하고 싶었다고 했지만 마침 기획이 길어지는 바람에 그 사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만들어져 연극을 끌어오는 데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졌다고 해요. 세계 최초로 정신질환자를 사회화 격리하는 대신 지역사회 중심의 센터를 설립하고 일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 바살리아법을 극화한 이 연극은 영화의 메인 플롯 안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한편 모리사키 마리와 마리루를 만나게 한 매개체이기도 한 토모키라는 인물도 무척이나 흥미로운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아이는 표면적으로는 영화 속 인물들 사이사이 그리고 연극 진행을 회방놓는 방해꾼으로 보이지만 일찍이 휴머니튜드가 몸에 밴 마리루의 눈에 그 아이는 그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돌봄이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바라보는 주체의 태도에 따라 똑같은 하나의 인물이 어떤 방해물이나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도 또는 교감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보여주는 영화의 태도도 훌륭했어요. 영화 안에서 어떤 은유나 상징을 긁어 모아 의미를 만들어내는 감상 방식을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 토모키라는 인물이 가져다주는 울림은 확실히 기묘하면서도 커다랗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와치 전망대 진입로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전망대 위치만 구글 지도로 확인했을 때 올라가는 길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었는데요. 교탄바 읍사무소에 안내부스가 마련되어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는 곧장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감독님과 출연진들 사인과 함께 안내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위치 정보 QR을 찍어봐도 핀포인트 정보만 나와 있을 뿐이지 부스 근처 직원분들도 올라가는 루트를 자세하게는 모르시더라고요. 이후에 교탄바 관광협회로 안내를 받아 당시 촬영 때 동행했던 분께 길을 물어서 다시 전망대 근처 숲길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절을 끼고 왼쪽 길로 돌아가서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1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마리의 교토 본가에서 우정, 그 이상의 교감을 나눈 두 주인공이 새벽녘부터 등산에 올라가 컵라면을 함께 먹고 내려다 보이는 마을을 배경으로 마치 공명하듯 대화를 나누는 그 장소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책에서 마오 씨가 절대로 죽지 마 라고 말하는 장면과도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찍이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해 영화 안에서 두 인물이 어떤 연기를 펼쳐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비르지니 에피라가 베네데타에서 보여준 것처럼 감정이 소용돌이치거나 중압감으로 압도하는 그런 류의 연기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배역 그 자체가 된 듯한 감각.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인물과 영화가 완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79회 칸 영화제는 공동수상이 남발되는 느낌이 있어 약간 이슈가 있기도 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니 이 두 배우의 공동수상에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배우가 감정과 연기를 배제한 채 수십 번이고 각본을 읽어나가 체득해 한 후에 연기에 임하게 하는 하마구치 감독 특유의 디렉팅에 더해서 주 조연뿐 아니라 대사가 없는 배역에까지 개별로 직접 만든 17문답제를 전해서 캐릭터에 녹아들게 만드는 방식은 배우들의 연기는 물론 영화 자체의 몰입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전망대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데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의 느낌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제 곧 전망대에 도착할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담기지 않는 아름다움과 벅차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쪽에 두 주인공이 함께 앉았었던 나무가 그대로 있네요. 두 배우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영화를 만드는 도중에 또 만들어지고 난 후 배우뿐 아니라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며 느꼈던 감정과 경험들이 앞으로의 인생의 영양분이 되어질 정도로 커다란 에너지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과 배우, 스태프들이 느꼈던 강력한 감정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